해보자. 자, 아무튼 오늘은 현대소설 두 편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21학년도 구모평 지문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자, 21학년도 구모평, 현대소설 지문인데, 우리 소설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결국은 나오는 게 뭐다? 인물, 사건, 배경이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요소와 더불어서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자. 서술상 특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즘 트렌드를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죠. 지금 33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구나. A 부분의 서술상 특징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세 개에다 더불어서 묶어 상상되는 게 서술상 특징 부분하고 구절이나 소재의 의미를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를 낸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문제,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 녀석이 보통 요즘에는 특정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낸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보면 서술 대상에 대한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독백, 회고, 병렬, 묘사, 요약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챙기는 이유는 항상 그렇지만, 지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미리 예측 작업을 하기 위함이 제일 크죠. 모르는 단어 없도록 하는 건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일단 문제들을 한 번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 두 번째, B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 뭐예요? 새로운 문물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소재의 의미, 즉 새로운 문물이라는 것을 각각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판단하라는 문제구만. 그러니까 인물과 소재 의미를 묶어서 낸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또 뭐겠어? 그럼 B파트로 넘어갔을 때 그 새로운 문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태도, 정서를 파악하는 게 힘이겠죠. 세 번째,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되겠어? 당연히 사건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 조건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그 갈등 양상을 파악하라는 문제일 거고, 네 번째,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뭐 항상 말하는 그거네요. 보기가 나오면 문제를 어떤 관통하는 핵심 정보들을 주기 마련이다 라고 했었죠. 이 문제도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 먼저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예측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 자, 가보자.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30년대 무슨 강점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리얼리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비판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작품들을 말한다는 것도 사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소설에는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럼 당연히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전과 다른 요소들을 말하는 걸 텐데, 그게 일제강점기 속 모습인지 아닌지 좀 들고 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오케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 정보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정보를 준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배경 정보 줬고요. 인물 정보 줍니다. 계속 봅니다. 이 유형 인물들은요,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자, 보자. 근대의 문물에는 발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반대로 한편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전근대적인 부분에서는 편승을 해. 얘들아, 지금 어휘 안에 일정한 의도가 좀 담겨있는 거 보이시죠? 편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걸 잘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주의다? 사회주의죠. 면모를 보여준다는 얘기겠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지위가 상승하는 이 인물은 근대에는 빠르게 적응하면서 자기 걸 잘 챙기면서 전근대적 어떤 소작, 말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해먹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거야. 편성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는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해요.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자, 앞으로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다 주고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이 정도면? 그치? 한 인물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근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 인물이지. 하지만 전근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일 거야.
이렇게 다 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1930년대 농촌사회에 등장한 소무령 인물, 오케이, 인물이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일 거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쉽게, 지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품은 그 당시 공부했던 친구들 기준으로는 연계 지문이에요. 연계 지문이지만 그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친다면 이 작품이 낯선 작품이라고 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읽어만 나가면 되는 걸 거야. 그치? 자, 하나씩 첫 번째 구절부터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안승환으로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네요.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좀 곁가지 얘기지만 참고로 이거 지금 문제들 풀어오셨잖아.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되게 안승환이 주인공인 것 같지? 이 주인공이 아니야. 이 사람 정말 놀랍게도 안승환이라는 어떤 보조적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 고읍내에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자, 안승환은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었냐면 다 찌그러진 오각살이에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습니다. 오케이? 가난했다 그 소리죠. 가난하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목숨만 이어가고 있었고 아니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데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죠? 지문을 읽고 있는데 대응하는 쌍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면 출제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수백 석의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거야. 자, 사음이라는 것은 잠깐만 배경 지식 얘기 좀 해볼까? 이거 사음은 마름이라는 개념어랑도 연결해서 이해해볼 필요성이 있겠지. 지금 뒤에 그 사음은 마름이다라고 그냥 대놓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 이거 작품 이어서 설명하기 전에 혹시 사음이나 마름이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 소설이나 이런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어니까 좀 시스템 좀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좀 뭐랄까 이해하기 좀 과장해서 설명을 할게. 자, 과거에 이제 어떤 땅의 땅 주인 땅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 양반이라든가 그치?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럼 땅 주인이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의 땅을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다 노비를 부려가지고 노예를 좀 그렇지? 노비를 부려가지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땅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을 이렇게 나누고 그 집안에 그 주변에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있죠? 마을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냐? 소작을 주는 거야. 소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땅을 맡긴다는 뜻이거든. 그럼 대충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 너의 개똥이네. 여기는 소식이네. 소식은 뭐야? 아무튼 간에 사람 이름이라고 치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맡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스스로 읽어서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땅들을 네가 읽어서 대충 한 이 정도 6대4로 이걸 나누는 거 어때? 당연히 6이 내 거야. 대신 4는 네가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일부분은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일부분은 세금도 내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게 원래 초창기의 모습이었겠지. 자, 그런데 이 마름 사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아. 이 둘 사이에 끼어든 누군가. 오케이?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자, 땅 주인한테 가는 거지. 저기 어르신, 이거 다 이렇게 사람들 일일이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켰겠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기도 하고 뭐 번거롭지 않으세요? 제가요 지금 6도세 맞으셨죠? 제가 무조건 7대3 받아드릴게요. 저한테만 맡기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신경 쓰실 것 없이 딱딱 꽂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해보실래요? 환영이지. 그렇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땅 주인 입장에서 환영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마름이 끼어들어서 이런 계약을 따낸 다음에 이 계약을 다시 누구한테 압박할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즉 소장인들한테 압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소장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6대4가 아니라 7대3이 아니라 심지어는 8대2 조건 같은 걸 말할 거야. 왜? 얘도 뜯어 먹으려고 중간에 끼어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지. 8대2 안 할 거면 꺼져. 이 땅 읽고 싶어 죽겠는 사람들 많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뜯어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갑자기 마름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소출을 뜯기게 되고 삶이 더 팍팍해지겠지. 자, 그리고 잘 봐. 8대 2에서 그럼 2를 가지고 나머지를 살아야 되는데 1 정도는 또 세금일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1 가지고 길어야 얼마나 버티겠냐? 한 3개월 잘 버티면 그것도 잘 버틴 걸 거야. 그럼 3개월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 잘 보내고 봄 넘어갈 때쯤 되면 벌써 배고프지. 나온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춘궁기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나누어 가지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뭐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빌려야지. 그럼 빌리면 그 빌린 것 때문에 또 빚이 생기고 그 빚 때문에 더 많이 갚아야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 농촌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소작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름이라는 사람이 달가워 보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시스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꼭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중간에 끼어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소작인들에게 뭐랄까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뜯어가는 인물, 뜯어가는 나쁜 존재로서 인식되기 참 좋은 존재였다. 여러분들 그 김유정의 본봄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거기서 그 본봄에서 장인어른이 딱 마름이잖아. 알고 있나? 아무튼 거기서 똑같은 얘기 나오고 아주 반복 많이 되는 얘기야. 이게 마름이라는 개념 잘 잡아두자고 이렇게 설명해 한번 다 해드렸어요. 자, 아무튼 자 다시 가보자.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었다. 아 잠깐만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요 얘기가 좀 빼먹었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다음 단락 이야기되기 시작하기 전에 안승학이 20년 전에는 정말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름짓 해가지고 돈 꽤나 벌고 있는, 그치? 제법 재산 좀 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 한 사람은 한 20년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삶을 지금 무슨 적으로 제시한 거야 지금 이거? 요약적으로 제시한 건 맞지? 오케이? 이걸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는 거야. 왜냐? 문제로 이미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무심코 읽지 마시고. 됐죠?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놀랄만한 일.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습니다. 지체 없고 형세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타관은 무슨 뜻이야? 타관.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의 일가 친척이라고는 면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고 그의 부친은 뭐 아전이었다는데 별세했고 모친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 떠났고 봐봐 부친 뭐 모친 그다음에 동생 새로운 인물이 되잖아. 인물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동그라미 칠 이유는 딱히 없죠. 과거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려내는 스쳐간 인물이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고장으로 들어왔고요. 이고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임으로 하면서 처가와 관련된 어떤 삶의 터전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나마 가지고 왔다. 자, A 다 읽었잖아. 바로 문제 풀 수 있지 않니? 첫 번째 문제 해결하러 갑시다. 1번 서술한 특징 문제예요. 가보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서술 대상은 단 한 명입니다. 안승학이죠. 자, 안승학에 대한 첫 번째 독백적 서술이래. 얘들아 질문. 지금 이게 독백이니? 이건 독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죠. 틀려 먹었고요. 정서적 반응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승학에 대한 회고적 서술이야. 회고가 뭐 하는 건데?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야. 선생님, 과거 20년 전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회고적이라고 억지로 맞다고 칠게. 근데 그건 뒤에도 잘못되어 있잖아. 뭐라고?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잠깐만. 안승학에 대한 성찰적 태도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땡. 세 번째. 안승학에 대한 병렬적 서술이래요. 병렬은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늘어놓는 걸 말하는 거죠. 안승학이 20년 전에는 이랬었고 15년 전에는 이랬었고 5년 전에는 이랬으며 지금은 이러하다 이렇게 뚝뚝뚝 나열이 되어 있으면 병렬적으로 말할 텐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병렬 땡이고요. 반복 제시도 아닙니다. 네 번째,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이랍니다. 역시 들렸죠? 묘사적 서술은 뭘 말하는 거니까? 마치 눈앞에 그림 그리듯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안승학은 주근깨가 가득해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뭐 그런 식의 말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우리 묘사라고 불러. 이건 묘사가 아니지. 땡. 그럼 답은 5번이네. 서술 대상에 대한 나왔네요. 요약적. 됐죠?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이 안승학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 맞지요? 어떻게 살아왔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됐습니까? 좋아요. 다 읽었고 뒤에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였어. 자, 경부선이 개통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부선 맞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요. 다들 또 알고는 계시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장로를 깔고 기차 선로를 깔고 많이 그랬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라고? 그렇지,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탈의 원활성을 위해서. 참고로 일부 무슨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라고 하는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던데 무슨 소리야. 아무튼 자, 경부선이 뚫리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근대화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은 없었던 문물들이 놓여있기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목적이 분명히 의심스럽죠. 자, 아무튼 그런 직후였는데 그 근처의 사람들은요. 자, 보자. 이 근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쩌고 있어?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의에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경의. 자, 이거 왜 신경 쓰는 거야? 어떤 대상에 대한 인물들의 정서, 태도는 항상 출제 요소야. 이거는 문학 작품이면 언제나 출제 요소야, 그렇지? 챙겨놔. 경이로운 시선을 보냈지. 우와, 저게 뭐야? 저런 건 처음 봤는데. 그런데 안승학은 달라. 어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참고로 목판차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석탄 싣고 다니는 뚜껑 안 달려있는 그런 객차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고 서울 가고 왔다는 걸 자랑사람 말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운전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랑을 하는 거야. 나 그거 해봤는데 니들 그거 못 해봤지? 하면서 뭐근 중에요? 과시. 오케이? 근대 문물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쎄해야죠. 왜요? 대립점이 나타났으니까. 대립점이 나타났잖아. 그죠? 근대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이로운, 놀라워하지만 얘는 오히려 또 자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자, 지금 이거 B 문제예요. B 문제에 뭐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지? 새로운 문물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그죠? 그 문물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채를 냈습니다. 똑똑한 채. 척을 합니다. 어떻게 똑똑한 채를 하는데? 우편소가 새로 생긴 걸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잔뜩 겁을 집은 거예요. 저거는 뭐야? 막 전봇대에다 전선줄을 줄기줄기 막 설치하더니, 그죠? 참고로 옛날에 우체국에서는 전봇을 쳤으니까 전선줄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다가 노상 이한 소리가 들려오고요. 무슨 사기에 대한 귀신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은 무시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이죠. 과시합니다. 엽서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통호수랑 자기 이름을 쓰고는 편지 사연을 써서 우체통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장담합니다.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입니다. 지옥사자 같은 누런 옷, 이거 우체부 복장이잖아. 노란색 옷, 그치?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고요. 그것은 아까 써왔던 그 엽서였습니다. 우와, 참 좋았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놀랄 노자다. 깜놀이다. 오케이? 그쵸? 저거 뭐지? 어떻게 연인이 어떻게 하고 뭐야 또 저거 도대체.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지만 어르신들한테 선생님 그렇거든? 영상통화 같은 거 있잖아. 영상통화. 어르신들이랑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어떻게 나오는 거냐. 지금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신비롭고 기이하고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승학은 그 시스템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지? 떠벌리고 있는 상황일 거죠. 자, 중략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두 번째 문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문제 이거 참 쉽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틀리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문을 공부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2번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래요. 자, 질문. 그럼 이 녀석은 맞는 말일 텐데, 맞는 말이야? 근거가 뭐야?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어느 구절이야? 귀신. 선생님은 귀신이라고 했어. 그치? 귀신이라 정말 귀신은 아니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귀신이다, 조화 속이다 이런 식의 표현했던 구절 근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야 벌써 틀렸잖아. 문제 너무 쉽지 그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게다가 이거를 변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설득의 내용도 아니니까 답 2번 잡고요. 3번 선생님은 이 3번 선지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보세요.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 누구예요? 안승환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문물의 이해관의 차이. 자, 봐봐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뭐가 됐다? 선지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눈치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오케이. 4번 정서적 충격이란 말 보이고 5번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또 귀신이고 마법이죠. 그죠? 자, 이런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중력 다음 구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보자. 자 안승학이는 여전히 안승학이는 사랑방에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포장되게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임동희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 아버지, 휘준이 총 몇 명이죠? 5명이네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원래 주인공은 안승학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오는 휘준이가 주인공입니다. 간에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기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자 가자. 안승학 대 오인방 이라고 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고 안승학은 내적으로는 불안함을 느꼈지. 선생님 이거 왜 신경 쓰는 거야? 인물의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니까 그치?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는 마당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일들이 식전 대바람이 내 집에를 이렇게 찾아오거든 누가서 주인을 찾아도 찾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대바람이 무슨 뜻이야? 대나무 바람이냐 설마? 그러니까 아침에 바람 무슨 시간이라고 말하면 될까? 아주? 이른 시간. 이른 시간. 그렇지 그게 대바람이야. 아주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올 때는 문 앞에서 어르신 계십니까? 뭐 인사는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매우 위험스럽게 말하고 있어.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속으로는 불안해. 저 새끼들 나한테 뭔가 좀 할 것 같아. 열받.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쫄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합니까? 대문기둥이나 말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김선달이 말합니다. 자, 김선달이라고 하는 오인방 중에 한 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아무도 없던데요? 누구한테 인사를 해요?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요 장면이 일단 대립상이고 두 번째 이 안에서도 인물의 심리 대립상도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이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앞에 과시적이라는 말이 중량 이전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은 지금 그 장면을 말하는 거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기를 먼저 봤으니까 예측하자. 계속 갑니다.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이건 누구의 속마음? 안승학의 속마음. 그런데 행방노모 어딜 걷기를 이렇게 분노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계속해서 달라요. 분노하고 있지만 호령하지 못해요. 약간 쫄아있는 상태. 자 희준이와 인동이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조첨이랑 수동 아버지는 뜰 아래에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죠. 자 그럼 이거는 3대2라고 표현해볼게. 3명은 올라갔고 나머지 2명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 두 사람과 세 사람은 또 차이점이잖아. 실은 세 사람은 거침없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일단 한번 들이대보는 거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겁낼 게 없는 거리낌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래도 우리 말은 인데 그치? 이 사람이 너 내년에 우리 땅 짓지 마고 나는 열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주주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하면서 안승학은 얼른 얘기나 들어보고 돌아보는 계획이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고 갔습니다. 자, 코를 떼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눈만 감아도 코 베어가는 그렇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소득 없이 넘어갔다는 뜻일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성과 없이 들어갔습니다만, 되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 들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들의 방문 이유는 요구 조건이었어. 그 요구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어. 나오지도 않고, 참 우리 뒤에 읽어보셔도 알 거야. 안 나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 이쪽은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라는 요구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금부터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구 조건의 내용은 아마도 그 소작과 관련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8대2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예상되죠? 자, 희준이가 이렇게 정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따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직전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못 들어주겠어. 그렇죠, 왜? 못 들어줘.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냥 대립 싸움 그 자체잖아, 그치? 나 해달라? 우린 못 해준다. 나는 못 해준다. 아니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해줬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되겠어. 야, 그러지 말고 가서 나락이라도 패. 나락, 즉 떨어진 그 알곡이라도 주워. 그렇게 해서 니들은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될 거야. 알겠지? 안승환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3개 삐기나 허버했지만 잘 붙지 아니니까. 네 번째로 불을 당겨서 실수 없이 뻐끔뻐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선 제풀에 화가 나서 담배대를 탁 밀어던집니다. 뭐야, 자기 자신도 지금 초조한 거죠. 오케이? 이러다가 사다리라도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하지만 위험만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고로 이 5명은 야, 자신이 부탁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부탁하러 온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엔 조금 미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 괜스레 시간 낭비만 하고 피처상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의논해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빠. 아니 그래? 어떻게 정령코 요구 조건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끝났어요. 자, 우리는 선생님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느낌으로 풀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서 듣는 느낌은 뭐예요? 이 뒤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만 라는 느낌 들지 않냐?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 없어? 지금 없다는 거 확인해. 없다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3번째 문제 풀러가자. 자, 요구 조건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 관계. 내용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한쪽은 들어주소, 한쪽은 싫어요 이러고 있었고, 1번 김선달에 대해서 김선달의 안승달에 대한 어떤 비아냥거리는 태도 아까 확인했었죠? 좋아요. 2번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서 안승학이 직접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못 들어준다라고 했잖아. 말로 했잖아. 직접적인 거절을 맞습니다. 3번째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만약에 당신이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소 라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문제를 틀릴 때는 그런 이유라는 거야. 넘겨주는 거지. 오케이? 혼자 스토리 만들지 마시고요. 답에 근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언급된 적이 없음. 4번째 요구 조건의 수량 여부를 둘러싼 갈등 양상 맞고요. 5번째 안승학의 심리적 동요. 뭐야 이게 바로? 요거를 또 선지화 시켜놓은 거 아니야. 어쨌든 선지화되는 요소들은 항상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3번째 문제까지 다 봤고요. 이제 4번째 문제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금방 되지 않니? 가자. 나만 넣은 거야? 혹시 괜찮으시면 좀 꺼도 되겠냐? 선생님 좀 땀이 흘러서 죽겠네요. 졸립지. 근데 이거 또 끄면 이따가 좀 추워질 거야. 추우면 말해요. 감기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해서. 자, 4번째 문제로 마무리 들어가 봅시다. 보기 다 읽었으니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는지 벌써 확인 다 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눈치 빠르면 이해하셨을 거야. 1, 2, 3번이 요 부분이야. 4, 5번이 요 부분입니다. 그죠? 자, 1, 2, 3번 보자. 1번 콩나물 주려고 연명하다가 사업까지 된 거는 지위가 변한 거 맞고요. 2번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사회적 환경에서의 변모의 모습이다. 맞죠? 안승환의 모습이죠. 3번째 친구의 심부름으로 타본 것 때문에 타본 걸 보고서도 오히려 자만하는 인물의 모습은 과시하는 인물을 보여주는 거 맞다. 문제 없잖아.
4번 보자.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입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개. 두 개의 대응상 구분 선지로 만들어놨어. 이 모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 잠깐만. 이건 말이 그냥 안 되지 않냐? 이 사람이 분노했지만 호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곧 인물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문장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구만. 정답은 4번이네. 너무 쉽게 해결돼서 좀 힘 빠질 지경이죠? 네. 마지막 5번에 사적인 이익을, 그치? 다른 사람이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중요시하는 우선시하는 인물력을 보여주는 거다.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쭉 풀어봤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어쨌든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는 편이다. 어떤 지문이 나오건 간에 그 지문의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대응상 찾아가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문제 속에서는 특히 보기 정보를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것이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그런 정도만 잘 챙겨 놓으시고, 다만 올해 수능 문제에 나왔던 그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수능에서의 산문 지문,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 됐든 현대 소설이 됐든 문제들은 조금 더 이거보다 선지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은 해. 지금 이건 거의 너무 손들고 답이 손들고 서 있잖아, 이제. 이 정도는 좀 이거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다음 질문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봅시다. 제목은 사막을 건너는 법. 서영님이라고 하죠. 사막을 건너는 법. 자, 문제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봐봐. 1번 A와 B의 서술상 특징. 그치, 요즘 트렌드 맞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실제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 확인하세요. 두 번째,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이입니다. 나와 한병장은, 자, 일단은 이 작품이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능 준비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연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임무 수행이라든지 전장에서의 귀환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쟁에서의 체험을 겪었던 주인공 나가 현실로 돌아와서의 어떤 삶을 겪는 이야기로구나 판단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 그 양상을 정리하는, 즉 뭐요? 인물과 사건의 진행 양상을 전개하는 문제. 됐어요. 세 번째, A, B를 이해해봅시다. 뭐요?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잖아. 이 구성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니까? 그치? 소재의 의미 뭐예요? 첫 번째 A는 모든 사물이라는 단어였고요. B는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 소재 하나와 뒷부분에 있는 소재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 마지막 네 번째, 읽어야지. 중요한 정보니까요. 얘는 그냥 보기로 바로 갈게. 자, 보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요,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서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성합니다. 자, 나가 나오고요. 나의 체험을 뭘 통해서요?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그 감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청각을 통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후각을 통해서는 경험을. 자, 봐봐. 청각은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데 쓰고, 후각을 통해서는, 후각 맞지? 후각에서는 과거 경험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된 어떤 감각의 극대화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될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봐봐.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을 체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지?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감각 정보에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체념 상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 전쟁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다고? 현실로 돌아왔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인물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대. 중요한 말이야. 왜? 인물의 또 말하잖아. 정서 태도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체념적 정서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인을 행동을 통해 제시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체념적 상태를 흔드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그
그 사건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야 될 거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말해주네.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었어. 근데 사막은 뭐였어? 진짜 사막을 건너간다는 게 아니고 현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요, 작품의 연계 지문이다 보니까 뭐 앞에서의 보기랑 좀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이거는 약간 다 그냥 보란 듯이 서술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쪽은 서술상 특징 방식을 중심으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를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 하지만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없어. 좀 더 고도화된 것 뿐이야.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첫 번째 나가 나올 거야. 나는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이지.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와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부조화, 뭔가 체념적 어떤 뭔가 무너지는 느낌?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건 요즘 말이 아니고 요즘에 정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구나. 그지? 자, 그런 정서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에 수능 문제를 풀었던 고3들은 이미 그걸 알고 풀었던 거지. 연기 지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정리됐습니다. 나의 체험, 전쟁 상황 대비 현재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정서인지, 그 차이점을 어떻게 감각으로 나타내는지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구조부터 봅시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어. 자, 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모든 사물로부터의 차단된 감각이야. 차단된 감각이야. 그럼 차단됐다라고 하는 거는 뭘 느끼고 있다는 거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감각인 거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면 말하는 거지. 다른 말로 뭐냐? 현재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전쟁터에 있어 봤으면, 선생님도 전쟁터에 있어 본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살아있던 애가 오늘 갑자기 죽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내 목숨이 오늘까지 살아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런 긴박함과 어떤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다가, 현실은 뭐 할 거야? 그냥 너무나 안온하고 평온하잖아. 그럼 부조화 속에서 느끼는데, 부조화감을 괴로워하는 것일 거라고 예상되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현실감 속에서 맞았어. 아니,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소리랑 TV 소리, 수돗물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자, 두 가지가 신경 쓰이죠. 첫 번째, 이런 전선에서 하라는 말이 돼? 집에 왔다며. 근데 왜 전선에서 하는 말을 들을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직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지금도 내가 눈을 딱 뜨면 막 총알이 빗발치고 또 오늘도 죽을지 모르고 가는 전투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거 지금 나온 거잖아. 청각시키면 됩니까? 오케이? 지금 두부장수 소리, TV 소리, 근데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느꼈던 아니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 건지 감각을 통해 표현해주는 구절 맞잖아. 오케이? 예상대로 해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요. 이때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건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습니다. 냄새니까 또 뭐예요? 냄새? 잘 봐. 이거는 현재, 이거는 과거, 대응상이지. 보이죠? 오케이? 이거랑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두부장수 소리나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뭔가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 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심지어 패덕스럽기까지 한대요. 패덕스럽다. 그럼 무슨 뜻일까? 여러분 도덕할 때 그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근본부터 잘못됐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남이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도 그토록 수많은 바보 아사가 또 앞들리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등의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날이 권태스럽고 자 중요한 단어네요.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권태스럽고 짜증이 난다라고 말했어. 선생님 이걸 왜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거겠니? 또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 태도니까 그지? 아 짜증나 나 못하겠어.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보았지만 아무도 얘기한 사람은 없었죠. 자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일이. 자 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다방에 며칠 전에 갔었는데 자 그럼 상황 바뀌었어. 끊고 다방에서 며칠 전에 누구에게 실내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옛날에는 뭐 실내에서 흡연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던 일이었고 여러분들 뭐 PC방들 많이 가봤으니까 알 테지만 원래 PC방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담배 피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또 그치? 어느샌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있더라. 그래요. 그렇지. 옛날에는 뭐 지하철에서도 담배 피우면서 지하철 기다렸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몇 번 말해준 적이 있었죠. 자 아무튼 막 노래가 막 들려오고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자 남이에게 뭐라서 전쟁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전쟁 얘기를 어쩌다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보자. 나는 디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 연대까지 물을 실어다 주는 명령을 받았어. 자, 차이점이야. 차이점 읽어야 돼. 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러고 있다가 뭐뭐 했어 라고 바뀌었지. 뭐가 설정된 거야? 남이라고 하는 청자가 설정되어서 서술상의 특징이 바뀐 지점이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거 바뀌었습니다. 봐보자.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는 80km 거리였지. 나랑 한 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서 T를 떠났어. 그러니까 한밤중에 식음료 수송 작전을 펼쳐. 얘들아 군대에서는 있잖아 모든 행동이 작전이란다. 예를 들어 50분 동안 열심히 삽질을 하고 10분 쉬잖아? 그러면 그것도 휴식 작전이에요. 모든 말에 휴식을 작전이란 말을 붙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요. 자, 지금 이거 현재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야. 알겠죠? 자, 생각하자. 한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쉰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표현 기깔나지 않냐? 너무 멋있지 않냐? 멋있다기보다는 너무 생동감 있지 않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얘들아 보급 차량은요 전쟁에서는 공략 1순위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보급을 끊는 거거든. 오케이? 나폴레옹이 왜 결국엔 진 건데 보급 라인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오케이? 뭐 삼국지 같은 전쟁도 보면 지는 전투는 다 뭐 때문이야? 다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는 보급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 거거든. 왜 총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그것도 보급인 거야. 자, 그래서 보급은 항상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끌고 가고 있잖아. 봐봐, 발각되면 당장 미사일 날아올 거고, 그죠? 총알 날아오겠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지금 겁내 무서워 지금. 그래서 그 무서움과 예민함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에 지워진 헤드라이트 반경 속에 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시각이잖아.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나왔네. 요거네. 그치? 긴장된 감각을 시간 속에서 보여줄 거라며. 맞죠?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너무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가 우웅 거 지나갈 때 헤드라이트가 옆에 있는 풀숲에 무슨 풀 하나를 비추겠지? 그리고 풀 옆에 붙어있던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귀뚜라미가 더듬이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보일 지경이라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너무 긴장되고 너무 예민해서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봐봐,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동그란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대사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금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소설같이 사라지곤 했지. 어둠 속에서 한가라에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러운 불빛의 방향감각을 잃고 윈도우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 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고,
그는 겁에 질린 헬스감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랑 한병장은 모두 뭐하고 있는 거야? 미친 듯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오케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진짜 무서워 죽겠어. 자, 그런데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에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서 부딪혔는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 빙긋이 웃었어. 그럼 미친 거야? 여기서 웃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거야? 그렇게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 내가 지금 완전 긴장이구나. 자, 계속 말합니다. 한병장이 얼굴을 힐끔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찰병은 안 무섭니? 자기도 무섭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지금 난 무슨 상태에 놓인 거야? 무서움은 이미 지나버렸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거를 놀라워하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지? 저 한밤중에 차로 휙 하고 지나가는 상황에 불빛에 잠깐 비친 귀뚜라미의 털까지 보이는 그런 느낌? 오, 신기해. 야, 찰병, 여기서 적이 언제라도 나올지 모르는 건데 안 무서워? 저는 적보다는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극도의 감각 상태니까요.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이러지 마. 전형적인 플래그잖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 이 정도는 알아도 돼. 한병장은 사망하십니다. 플래그 얘들아,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야. 위급한 상황에서는 꼭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할 거야. 그녀를 꼭 만날 테야.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혹시 절대 플래그 세우는 거 아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석 달 뒤에 난 결혼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엔진이 고장났고 몇 시간 동안 지체를 하고 열심히 고친다고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동이 텄을 때는 정말로 위험함을 느꼈어. 왜냐? 저기 정찰을 할 거고 공중사격, 이번에는 이제 심지어 공중사격까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자, 엄청 무섭죠. 자, 그러면서 중략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자, 요쯤에서 우리는 선생님은 항상 그렇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기술들을 발휘한다. 그 빨리 풀기의 첫 번째는 끊어가는 거라고 했었죠. 자,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까지는 해결될 것 같지 않냐?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해결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 자, B는 우리가 안 읽었어 아직. A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A는 해상 장면을 삽입하여. 잠깐만. 그래. 지금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남한테 얘기해주는 거니까 해상 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니? 야, 이게 객관적인 거야? 아니야. 끔찍할 정도로 주관적인 거야. 끔찍하다는 말은 좀 더 심했다. 그죠? 엄청 주관적이고 땡. 2번. A는 구어체를 활용해서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거 맞잖아. 이 구어체라는 말이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을까? 바로 요거 때문일 거야. 요거. 그치? 바뀐 지점이니까 반응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세 번째,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자, 질문. 공간 이동은 있지. 근데 그게 사건이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났니? 아니지, 공간 이동 중에 일어난 거잖아. 그냥 계속해서 일관되게. 또 게다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했다고? 지금 인물들이 외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냐? 아니잖아. 땡이지? 4번도 봅니다.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한 거 맞죠? 좋아요. 근데 그게 갈등의 해소 과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만 이건 내적 갈등이에요. 그쵸? 극도의 흥분 상태, 극도의 집중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5번째,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지시해서 사건들의 인과관계. 무슨 인과관계야, 인과관계는. 야,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는 거네. 방금 시간 되게 많이 아꼈다. 그죠? B를 굳이 판단하려고 노력 쓰지 않아도 답은 이미 확인돼 있어.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봐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 1번. 나는 일상을 뭐라고 느낀다고요? 권태롭고 짜증나게 느낀다. 이게 뭐예요? 인물의 상황에 대한 정석이니까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고 썼잖아. 권태롭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서 전쟁 경험담 얘기해주는 그 장면이었잖아. 맞잖아. 그치? 1번 답이야. 2번. 나는 선지 되게 웃기지 않냐? 보면서 안 웃기냐 이거? 고지를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했냐?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고 음료수가 없는 건 그쪽 반대쪽 상황이었지. 세 번째, 나와 한병장은 정찰비에게 발각됐니? 아니지. 발각될까봐 걱정했던 거죠.
네 번째,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플래그를 세우며, 그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그게 누구야? 나야? 이제 한병장 얘기잖아.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전장에서 기원한 후 자신의 진정함을 이해해준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끼지 못했잖아. 우리가 읽은 걸 기준으로 생각해볼까? 나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우리가 지금 안 본 장면이지만, 이러고 나서 나미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여. 오빠, 총 쐈을 때 느낌은 어때? 오빠 사람 죽여봤어?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전쟁의 어떤 뭐랄까 그 감정 상태의 어떤 폭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얘는 그냥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오빠 총 쏴봤어? 오빠 사람 죽여봤어? 그런 얘기만 하면 이게 동감이 될까? 참고로 그래서 나는 남이와 헤어지겠다고 말을 해.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 아닌가?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문제를 해결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A를 판단해야 되는데 A랑 동시에 B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중략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챕터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건 그냥 입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이거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좀 편해져. 근데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놓겠니?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진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배운 상황이라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 자, 이렇게 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뭘 느끼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체면적 태도에 넣어요. 다 부질없어. 내가 군대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내가 날 사랑한다는 그녀마저 날 이해해주지 못해. 그래서 괴로워하거든?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기 기숙사 방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행상이냐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꾸 뭘 찾아. 그러더니 집에 가. 그럴 수 있잖아? 응, 그럴 수 있어. 다음날 갔더니 또 와서 뭘 찾아. 그랬더니 또 집에 가. 찾고 가고를 하면서 자꾸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나는 불현듯 궁금증이 있는 거지.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나갔는데 할아버지를 못 만나. 그 대신 할아버지랑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다른 학생 한 명을 아이를 하는 명 만납니다. 아이한테 물어보죠. 얘야, 이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야? 했더니 말해주지. 할아버지한테는 전쟁에서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이 죽으면서 받아왔던 훈장 그걸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들어. 근데 나는 그 전쟁이라는 게 개뿔 아무 쓸모없는 그치 나에게 심리적 충격만 안 주는 행위잖아. 그러면서 할아버지 참 부질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데 자꾸 저 부질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신경을 긁는다고 생각해. 난 부질없으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고로 나도 훈장 받아왔어요. 나도 이게 아까 그 물 수송 작전 있지? 그것 때문에 훈장 받아왔거든. 그 훈장을 일부러 할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는 물웅덩이 쪽에 놔둬. 그리고서 막 같이 심지어 나중에는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같이 찾는 척도 해줘. 그러다가 어머 이게 뭐지 하면서 할아버지 보란 듯이 이렇게 봐요. 할아버지가 찾고 있는 게 아들의 훈장이었으니까 아들에 대한 기억이니까 할아버지 찾았죠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죠 했는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급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케이? 일단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나는 느끼죠. 할아버지가 정말로 꼭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였다?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 찾는 그 행동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셨던 거구나라는 난 그때 깨닫는 거야. 찾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찾는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후장 따위 그게 알게 뭐야. 근데 그거를 찾는 과정이 나에겐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명의식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제목이 뭐였다고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며. 그러니까 전쟁 체험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한 명 그리고 나 이 두 사람이 서로 보여주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이겨나가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고 그게 바로 여기서 흔드는 사건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그걸 몰랐다고 치지 않았냐? 다시 이제 또 알려주면서 모른다고 치지. 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니까 봐봐. 아까부터 창 옆에서 노인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찾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봐봐 네 번째 줄.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었던 나의 생활은 충돌일지 무너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해버리면 나도 무너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자꾸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겠고 찾고 싶어졌어. 그리고 자 이제 삐로 묶여있는 구절이야. 드디어 할아버지 노인이 왔습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멈췄죠. 또 있을 곳에 다시 놓고 준비를 끝낸 노인은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물건 찾아가. 또 찾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을 오락가락합니다. 그쵸? 아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걸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저렇게까지 찾아야 되는 걸까? 나는 아까 말했지? 내 감각의 핵심은 뭐야? 체념이야. 체념은 이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부질없다야. 근데 할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 뭔가 가장 강력한 것, 뭔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기 노력하는 그런 모습. 나를 보란듯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 있는 거지. 그 감각의 충돌 상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기념하는 훈장이었고 정말로 찾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찾는 행위의 중요성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하고 네 번째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A, B에 대한 이해요. 1번.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이제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니? 아니지. 이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쵸?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요. 1번 정답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나는 이 모든 사물의 정체와 노인이 물건을 찾는 태도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하잖아. 도대체 이게 뭔 노릇인가? 왜 할아버지는 그렇도록 찾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는데 저 할아버지는 뭐를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그렇게 찾으려고 용을 쓰는 것일까? 답답해하죠. 자, 그런 상태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네 번째 문제도 빠르게 마무리 해버리자고. 네 번째 문제. 자, 전쟁 냄새, 경험의 상징적 감각. 맞죠? 종소리, 유행가 소리, 현실 인식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여기 있죠? 청각은 인식의 차이, 후각은 과거의 경험. 세 번째, 돌, 벌레 같은 어떤 입체 영화처럼 보며, 그럼 이거 시각 감각이지. 시각 감각에서는 감각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 맞지? 3번도 오케이야. 자, 4번 봐봐.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았어. 잠깐만. 나방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포화 속에 힘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생명의 안타까움을 말하는 내용이었니 이게? 상관없는 얘기잖아. 게다가 체념적 현실인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체념적 현실인식은 현실에 돌아와서 갖게 되는 감각이야. 그치? 전쟁 상황 그 당시에는 고도의 집중감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4번 잡으시면 될 거고 마지막 5번도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범민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 범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왜 저 아저씨는 체념을 못하는 걸까? 나는 체념을 왜 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식의 고민들을 말하는 부분이겠죠.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대소설 두 편을 연달아 보았고요. 상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지문 속에서 쉽잖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쉬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지문을 핵심은 뭐냐,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점수를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따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 잘 챙겨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참고로 나머지 뒤쪽에 있는 소설 지문이 2개 더 있잖아, 그지? 아니 이제 4개, 5개가 더 있을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소설들을 쫙 정리를 해서 끝내버릴 거거든요. 자, 정리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어갑시다.